이게 뭐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이런 세상을 뒤집어 펴야 된다. 뭐 정진 해안까지 장악하자. 이렇게. 애들이 다 모여서 우리 성도를 받들겠다고 스스로들 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더 모이고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일반갑에서 성도파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사실 무산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면 이 간첩이에요. 다 아는 성도파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체제를 비판하려던 사건이라서 무산을 떠나서 청진까지 다 소문이 나고 아마 북한 내에서 다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국경 묵도 내에서는 성도파 모르게 되면 간첩이었어요. 무산만 아니라 워낙에 큰 사건이었고 이 사조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형제도 맺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 사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를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 악으로 치부하고 그 사람들을 경계하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이제 저도 그때 취재를 했었습니다만은 되게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특히 군부에 의한 게 많았어요. 소련 푸른제 군사학교 출신들이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한다 해서 반기를 든 거. 그다음에 한북 청진에 이제 육군단 군인들이 좀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이제 군단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성도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중 봉기의 어떤 씨앗이 약간 이렇게 싹 틀려던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가 다르죠. 여기는 군부나 이런 건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죠. 북한이 이제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던 시기에 성도파가 결성이 된 건데 시기 자체가 또 이 성도파의 어떤 결성의 어떤 당위가 된 게 아닌가 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에 진짜 제일 힘든 시기. 꽃제비들이 엄청 많아지고 청진역전 앞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죽은 시체들이 쫙 나와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영양실 쪽에서 배만 볼로 가는데 다음날 보면 죽어 있고. 그런데 김성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파. 특종 보도입니다. 저 이만갑이 김성도에 대해서 수소문을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하게 됐습니다. 우와. 우리 성도는 리더십이 강해서 부모가 뭐 이렇게 많이 안 해줘도 학급에서 항상 반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리더십도 강하고 공부도 잘했죠. 그 선생님 말보다는 우리 성도의 말을 더 잘 따르고 체격도 좋고 등치도 좋아서 뭐 못하는 것이 없었죠.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중국에 친척들이 많았어요. 60년대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귀환한 귀국민 집이거든요. 중국에서 뭐 돈도 보내주고 뭐 식량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풍족하게 뭐 살았죠. 우리 어머니가 뭐 길 가다가 꽃제비들도 보고 뭐 아들도 보면 와서 챙겨주기도 하고 성도도 그거를 닮아서 아들을 많이 데려다가 집에서 뭐 보살펴 주고 먹여도 주고. 와, 저 시대에 저렇게 했다는 게 대단하다. 우리 성도가 중학교를 마치고 자강도 김정일 호위 저격 부대에서 또 뽑힌 거예요. 특수부대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강도 높은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낙하하는 훈련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서 감정제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수 있는 권한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혈서도 쓰기도 했지요.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배급도 받고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나와서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거기서 성도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아프리카도 아니고 성도파는 우리 성도가 결성한 게 아니고 애들이 우리 집에 많이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성도파가 결성이 됐고 말적으로 모인 애들이 한 100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위에도 뭐 수많은 애들이 더 모였으니까. 야, 이게 펀치래.
예? 부잣집에다가 집안도 좋고 또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또 지원도 오고 해서 어려운 집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들이 따르고 주변에서 모시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김성대 가족들에게 저희가 직접 이제 증언을 들어보면 성도파의 일원들이 모이는 거의 뭐 만남의 장소가 김성도의 자택이었는데 상당히 그 동네에서 부유했었으니까 한 번 모이면 많게는 한 뭐 100명의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증언들을 해요. 그리고 당시는 뭐 전화기나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김성도의 말 한마디에 일종의 조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긴밀하게 뭐 소식을 전하고 일사불란하게 모였다가 비밀리에 회동을 하고 촥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산 일대에서 100명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김성도를 내세워서 뭔가를 자택에서 은밀하게 모이기도 하고 도모하기도 했고 또 꿈틀꿈틀했던 어떤 민중 봉기의 어떤 씨앗 같은 것들이 김성도와 김성도의 집에서 싹 텄던 거죠. 어머나. 오, 성도파 3인자. 눈빛이 살아있어. 이야, 되게 살벌하네요. 97년도라는 게 북한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나가고 길바닥에 역전 앞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시체가 줄지어 있고 쌀가마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막 산에다가 막 묻고 막 그랬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조건에서도 간부집만은 더 쌀을 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거는 쌀도 안 주고 그냥 뭐 어디 가서 쌀 배고파서 도둑질해 먹으면 잡아다가 감옥 처했고 그러니까 자연히 반발심이 터지는 거죠. 김정일이가 자기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처먹고 그 어주가 하면은 그때 당시 노래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제기밥 한 줌을 두시면서 뭐 제기밥 먹고 어떻게 그렇게 배 나옵니까 그렇게 철갑상어 알을만 먹었겠지. 철갑상어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뒤집어 엎자 해가지고 조직을 결성했던 거예요. 조직을 결성한 집이가 저 성도 누나네 집이거든요. 집이가 되게 크니까 거기서 100명이 다 들어갔어요. 100명 정도 규모 됐다니까요. 100명이 들어가. 집이 얼마나 크길래. 이거 뭐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마당이네. 집 안이 아니라. 처음에 조직할 때 이거 우리 혈세선에서 조직했었거든요. 와, 지금 혈세소리가 지금 여기 지금 그냥 있는데 배신하면은 다 죽는다. 혈서를 쓰고 그거 해서 그다 술에다 싸서 술 한 잔씩 마시면서 그다음 거기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김성도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조직을 결성했던 거예요. 김성도 만세. 이때 저희도 이렇게 친구들 좀 뜻이 있는 친구들이 모이면 2000년대 초반이죠. 한국 오기 전에 모이면 술 마시면서 초상화 가리키면서 빨리 내려와야지 이 나라가 살지 이게 어떻게 주석이고 수반이냐 딱 맞는 친구들끼리 우리가 술 마시면서 저희도 다 했었어요? 예, 하고 피 짜내놓고 다 우리의 친구들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런 거 하면서 그 술 마시면서 그렇게 욕하고. 대체 어떤 활동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성도, 김성도라는 인물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도파를 결성한 후에 성도파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소한 밥은 굶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성도파가 활동했던 무산 지역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제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도파의 넘버 3였던 허철호 씨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7년도 이때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모르겠다 모른 척하면서 그냥 겨울에는 그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도 알면 안 되니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도학 애들을 때리고 그걸 찾아가서 쭉 주고 또 그렇게. 와. 뿌듯한 일도 좀 했죠. 그래서 뭐
큰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무산이라는 게 또 워낙 작은 동네니까 또 그런 일 했으면 또 크게 소문 나죠. 또 뭐 아주 보하는 애들이 맞았단다. 또 이렇게 소문도 크게 나거든요. 또. 잡으러 오죠. 예, 잡으러 오는 거 그냥 도망치죠. 산에 막 올라가고 그때는 북한이라는 게 그때는 산에 가면은 농사 지어요. 저기 완전 깊은 산골에 산을 읽어가지고 도로를 다 읽어가지고 거기다 밭을 만들어서 집을 먹거든요. 그래 거기 산에 올라가서 막 한 달씩 막 숨어 살고 막 그랬거든요. 서민들은 저희들 보고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저희들 보고 진짜 어른이 있으면 삼촌 저거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막 뛰어와서 도움을 청하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제일 좀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거기 이게 소문이 나게 된 거죠. 너무 고마워하죠. 응원 정도가 아니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비록 없는 살림이라도 술에다가 김치라도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제일 서민들 완전 서민들 그 간부집 사실들은 그런 애들은 완전 저들은 저거 다 죽여야 한다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저거 다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이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다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워낙 고난행군 때 사람들이 배급도 안 나고 다 굶어 죽어가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그 장마당을 단속해야 할 보위부들도 그냥 눈 감고 장사하게 해주고 그랬던 때였거든요. 장마당에서 가서 막아주기도 하고 뺏긴 물건 다시 되찾아 주기도 하고 쫓아 올라가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의의 사도 역할을 그 무산 일대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무산하면 또 어디랑 가깝습니까? 중국이랑 가깝죠. 그래서 은희 아버지가 밀수도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도파 멤버들 몇 명도 이 밀수를 잘했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보세요. 영웅이다라는 어떤 민중들의 칭호가 나오려면 나눠줘야 돼요. 그 밀수로 해서 번 돈을 성도파 자기네들끼리 먹고 논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 형편 안 좋은 사람들한테 수익 일부를 이렇게 나눠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성도파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성도가 되는 거네 그냥. 그렇죠. 저는 무산 출신이니까 사실 이런 미담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성도파가 무산군 중에서도 제가 살았던 호곡이라는 데를 휩쓸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호곡 장마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마당에는 할아버지가 꼭 한 분 계셨는데 이게 나무를 해서 항상 파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안전원이 오면은 단속하러 오는데 그 나무 많이 쌓아놓은 거를 이거 들고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두고 가면 그동안 산에 가서 그 뼈까지 해온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전원 올 때마다 그거 안고 사정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성도파가 생긴 이후로 안전원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 할아버지 나무찜을 다 들고 성도파가 도망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화가 있어요. 장마당 당속을 이렇게 심하게 하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대책이 없었죠. 노동당 배급이 완전히 배급망이 붕괴되면서 사실 그나마 조금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이제 장마당인데 이게 이제 북한이 더 주목한 거는 이게 이제 정보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유통될 수 있는 이런 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네요. 네, 거기에서 뭐 한국 물품도 그 당시에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야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된 거죠. 북한에는 원래 장마당이라는 개념이 농장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농장원들은 협동농장원들은 1일, 11일, 21일 이런 날이 휴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11장. 집에서 쉬면서 농장원들은 1년 분배를 받으니까 가끔씩 필요한 용돈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그래서 소일거리 너네 텃밭에서 기른 채소라 이런 것들을 농장원들은 장마당에 나와서 팔아라. 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날이 1, 11일, 21일이거든요.
네. 이제 이해가 됐네요. 네, 그래서 장마당은 원래 매일 하는 장이 아니라 열흘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장마당이었어요. 열흘장. 네, 그래서 그냥 채소들 같은 거 사람들이 와서 사 먹고 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열흘 동안 기다려요? 열흘 그렇지. 동안 방치를 해뒀는데 이게 점점 나니까 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본주의 그냥 사상으로 확 물쫓게 되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단속에 나선 거예요. 탄소가면 안 되지. 이게 없으면 죽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파들이 만약에 그걸 짐을 뺏고 그 장사 물건을 뺏고 하게 되면 성도파들이 나서줬다라는 게 뺏기니까. 공권력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이제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제 모임들이 생겨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무산을 비롯해서 이런 거점 도시들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네. 그 당시에 있었죠.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 뭐 배급망 이런 것도 있었지만 치안, 공권력 자체가 그때 상당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자식 새끼 굶어 죽어서 나 중국 건너가 가지고 식량 조금 얻어오겠다는데 너가 막을 거냐 이러면 그걸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체제 불만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월급도 받는 게 없고 이러니까 공장에 기계들 떼다가 좀 팔아서 이제 뭐 해먹고 전선, 구리 전선 같은 거 좀 끊어 먹고 뭐 철. 이런 거 했다가 이제 사형 뭐 처형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반발이 생기면서 이대로는 못 참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게 반 김정일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다 군계 죽이고 이게 그건 정말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냐 진짜 거기 더 반발심이 더 생기는 거죠. 이 사실은 역설인데 시장의 자유가 늘어날수록 국가의 경제가 더 증대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역설이에요. 이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런 뭐 안전원이나 사회 단속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근데 그때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이 국가라는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단속하고 규제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뿔뿔뿔뿔뿔 여기저기서 성도파 같은 저항의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성도를 받들자! 받들자. 아, 이거 한다. 와, 이거는 애들이 다 모여서 우리 성도를 받들겠다고 스스로들 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혈서를 썼죠. 그걸 그 소도를 받들자고 혈서를 썼죠. 피를 가지고 이걸 손에다가 혈서를 쓴 거죠. 김성도 만세를 외치면서 받들어서 그냥 우리 목표를 이루자. 그래서 그랬죠. 북한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위험하죠. 받들자라는 받들자. 표현은 장군님들. 예. 내 부모도 아니야. 북한에서 받들자라는 표현은 장군님들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일한테만 쓰는 거죠. 근데 그걸 김성도에게 썼다는 건 이건 반체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이거를 들은 이상 가만 안 놔둬. 잡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건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위협 그렇죠. 요소인데 보위부 같은 국가기관에서 가만 놔뒀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쭉 그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위부에서 전혀 몰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고 있었는데 보위부에서 취급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활약적으로 좀 움직이느냐, 야네가 어떻게 커지느냐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무슨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야네를 조사를 한다든지 야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그렇지. 멀리서 지켜봤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좀 사이즈가 커서 커지길 잡아야. 그렇죠. 작은 거 잡으면 성과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사회를 위협할 조직은 아니고 그냥 동네 의협심 있는 애들 몇 명이 그냥 장마당에서 좀 그런 놀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이 성도파는 아직도 큰 일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성도파의 슬로건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야, 좀 먹고 살자. 특히 무산 지역 주민들, 서민들 장사 좀 하게 해줘라. 우리가 좀 지역 내에 뭐 안전대 역할을 좀 하자. 그 정도였는데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느꼈던 거예요. 고난의 행군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 따지고 타고 들어가 보면 저 김정일까지 문제 인식이 도달하게 된 거죠.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한테 희망이 그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의식까지 성도파가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파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무언가 이제 슬로건이 정치적인 슬로건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실제 성도파의 가담했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산이라는 게 좀 작은 동네니까
또 그런 일 했으면 또 크게 소문 나죠. 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제일 좀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자연히 반발심이 터지는 거죠. 그래 우리 어떻게 하나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런 썩은 사회를 뒤집어 엎고 청진 평양까지 어떻게 하나 진출하자 이렇게 강령을 내서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쿠데타까지 꿈꾸게 된 거죠. 성도파 시작이 한 100여 명이었는데 평양 장악하자, 무산을 넘어서 청진으로 가자라는 슬로건이 나왔을 때 성도파 일원이 한 수백 명에 달했다. 쫙 불어나기 시작한 거고 사실은 지역에서 이 정도 조직이 불어나면 김성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는 지금부터는 무관한 거예요. 그렇지. 관성이 생기죠.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 네. 힘들겠죠. 근데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은 진승 오광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진시황 때. 진시황 때 진나라는 북한 못지않은 경찰 국가였어요. 만리장성 같은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몇 월 몇 시까지 도착을 해라. 공사 현장에. 못 오면은 그냥 100% 목이 날아가요. 와. 그래서 진승이랑 오광이란 노동자도 비가 와가지고 못 간 거야 이게. 어차피 죽는다.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이럴 바에는 모인 거예요. 같은 노동자들. 야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한 번에 들고 일어나서 죽어보자.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재국가 진시황의 진나라가 한번 멸망할 뻔해요. 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퍼스트 펭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펭귄이 용기를 가지고 폴짝 뛰어들어가지고 다 따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성도파가 이제 27년 전 이야기일진 모르겠지만 제2의 김성도, 제3의 김성도가 만약 나온다면 네. 이 경찰 국가인 북한에서도 충분히 진승 오광의 난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평양까지 가자 하는 슬로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술자석의 어떤 농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계획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실질적인 실행으로 들어간 단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성도파가 정말 이 정치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국적인 어떤 시민들의 여론, 지지, 그게 뒷받침돼야 뭐 청진을 넘어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감시가 심각한 사회잖아요. 그러면 무한 청진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대한 뜻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성도파가 나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은밀하게 무산역으로 향합니다. 두벅 안전원 등의 이 감시를 피해서 무산역은 뭐 무산에 사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가장 무산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 무산역 담벼락에 성도파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라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라는 힘찬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그 무산역에 밤사이에 탁 새긴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 많은 무산 사람들과 청진 사람들, 오가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봤을 때 그 임팩트 목숨 내걸고 적는 거죠. 목숨 내걸고 한두 글자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김성도파라는 게 지금부터는 어떤 정치적인 조직체다라는 것을 사실은 대외에 알린 거거든요. 자기 존재를 이렇게 규정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무산역이 아무리 신새벽이라고 해도 그래도 역전이기 때문에 꽃제비니 뭐니 거기서 이렇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글씨도 너무 길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을 뒤엎자는 거는 북한은 장군님은 곧 조국이고 조국은 곧 장군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뒤엎는다는 건 장군님을 뒤엎겠다는 얘기거든요. 반당 반혁명 분자인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요. 그 독재국가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슬로건이고 사실 체제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그걸 북한 같은 폐쇄적인 독재국가에서 그런 슬로건을 썼다라는 건 이건 정말 말하자면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불법 음모죄예요. 국가를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체제 비난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죽겠다는 걸 분명히 알고 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벽보 사건 이후에 병 낙서 사건 이후에는
저것들 다 소탕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된 거죠. 그때 또 마침 잡아들일 만한 명분을 빌미를 줘요. 성도파의 일원이었던 김성도의 친구가 당 간부 자녀를 폭행하는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나와. 잘 뭐 눈에 가시 같았던 성도파 명분이 생겼죠. 사건도 생겼겠다. 당 간부의 자녀를 폭행했다. 뭐를 뒤집어 씌우기 좋습니까? 당의 반기를 들었다. 라는 딱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까지 씌우기가 딱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폭행을 했던 김성도의 친구부터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파를 모조리 다 일망타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우리 오빠가 돌아간 날이었어요. 3일장을 치렀는데 그때 우리 성도가 그때 알았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서 자기 체포영장이 떨어진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마침 체포영장 떨어지면서 이 산을 전부 다 포위한 거죠. 그때 이제 알아가지고 성도한테 빨리 도망가라 막 이랬더니 그때 아마 자전거 한 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도망을 가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도망갈 수가 없이 바로 체포된 거죠. 중국 달아날 건 달아나고 그다음에 지금 산에 올라갈 건 산에 올라가고 달아나다가 결국 잡힌 게 7, 80명이 잡혔습니다. 중국이 피신하려다가 잡혔습니다. 이 반에 잡게 하면서 이 총을 여기다가 들이대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기 총을 여기다 대더라고요. 총을 이마에다가.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맞기도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개패더라고요 진짜. 나는 도끼라는 거는 나무나 쪼개는 거지 도끼로 사람 패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도끼 이 날 말고 둥글로 사람을 막 도끼로 패고 그다음에 그때 11월 달이니 11월 말이니까 북한은 춥잖아요. 그래서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 그 제갈 우린 날가지 난로로 이거 살 막 지지고. 아유. 개패도 패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막 완전 안 한 것도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어떤 애들은. 야, 이게 지금 가족의 장례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동생이 긴급 체포가 됐고 증언해 주신 허철호 씨뿐 아니라 체포된 사람 모두 고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성도파 멤버들이 다 이제 그 유치장으로 끌려 들어와요. 당시에 이제 그 끌려갔던 유치장이 약 10칸 정도 됐다고 하는데 꽉 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0일 열흘 동안 계속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문을 받다 보면은 정말 이길 장사가 없다고. 너무 아프니까 다 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둘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서 썼다. 우리 무슨 혈맹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성도파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제 고문을 받는 도중에 이 성도파를 괴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자백을 합니다. 네. 무슨 자백을 했을까요? 우산을 넘어 청진 평양을 장악하자. 가 우리 성도파의 강령이다라는 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평양을 장악하자. 그럼 여기선 더 이상 경제사범이 아니라 이건 국가 반역죄, 전복 사범이 돼버립니다. 평양으로 진격하자. 이건 나라를 뒤집어 엎자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에서 일단 단속할 때 세게 단속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우선 이제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파에게 이제 덧씌워진 죄가 있었는데 그게 성도파가 무기를 소지한 무장단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빼박이지.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를 제공한 게 이제 바로 대한민국 안기부다. 안기부다. 이러면 이제 냄새가 펄펄 나는 거지. 이제부터는 만들어졌구나. 사건. 남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지원을 받아서 무기까지 소지하고 간첩단.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무력 집단이다, 무장 집단이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간첩단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간첩단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간첩단은 정보만 주는 건데 이건 아예 무기를 가지고 정변을 갖다 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독재 정권이 해 오던 그런 그 수법에 의해요. 국가가 뭐 전복될 위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적국이 시켜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 일타쌍피가 되거든요. 특히 구소련에서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구소련에서 무슨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는 미국 CIA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독재 국가의 FM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이게 북한에서 보더만 마치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남조선의 간부라 이거 안기부나 또는 다른 나라 간첩들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고위직에 있었댔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손전으로 뿔크고 또 보위부는 또 하는 짓 보면은 이렇게 무슨 큰 사건으로 이렇게 부풀리게 만들어서 자기네가 마치 큰일 한 것처럼 칭찬도 받고 출세도 하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생적 조직이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외부에서 뭘 해야지 안에 불만 때문에 애들이 자생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규합을 해서 반 김정은으로까지 컸다. 이것도 또 주민들이 알면은 또 야 이건 뭐 그럼 우리끼리 한번 해볼 수 있는 딴데 또 거야 있을 수 이런 있고. 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안전부에서 이제 무산군에서 생겨났던 이제 성도파에 대한 일망타진. 그리고 그 상황을 이제 또 김정일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김정일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바로 이 성도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인데 우리 사회에 이런 청년들은 필요 없다. 김정일이 그렇게 교시, 뭐 말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게 내려졌다는 거는 그냥 100% 죽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이 당시가 상당히 이제 김정일로서는 최재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시기인데 그 위기의 핵심이 지금 김정은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젊은 세대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 이 청년층이 사회의 어떤 기둥인데 얘들이 이렇게 되면은 미래가 없다 이거고 교정의 가능성이 없다.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한 거겠죠. 이건 사형 선고잖아요. 필요 없다. 이분들이 이렇게 소탕이 됐잖아요. 김성도 잡혀갔고 2인자였던 최영학도 잡혀갔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를 봤던 3인자 허철호 씨까지 20명이 두 손이 묶인 채 끌려갔어요. 심지어 그중에 2명은 공개 재판이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당합니다. 김성도와 2인자 최영학 이 두 사람은 총살돼요. 그리고 두 사람의 총살 장면을 이 동고동락했던 성도파 일원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아직은 안 잡혔지만 부산 주민들 사이에서 숨죽이면서 오열하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파 조직원들이 그 장면을 다 본 거죠. 허철호 씨도 그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손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야, 김성도 패다 나오라 해가지고 다 나왔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걸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발로 차고 뭐 완전히 뭐 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상이 때리고 굿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트럭이 막 완전 대실득 실더라고요. 트럭에다가 무상군 장만항에 갔어요. 무상군 장만항에 가면은 우리는 벌써 아는 거죠. 공개처형을 거기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 공개처형이다. 아이고 그 다음부터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정신을 잃었어요. 완전히. 더군다나 영양실조가 걸렸었는데 너무 완전히 앞이가 별지가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솔직히 막 완전히 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양팔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꼭 재판까지 버텨야 되니까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김성도하고 최영학이가 둘이 각각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저는 12년 먹고 그땐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늘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 아프 걔네를. 와. 그 앞에 두 명을 이렇게 뭐 말뚝에 매달아 놓고 쏴 죽이잖아요. 그걸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형제인데.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알아서 그냥 날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일 한 가지 딱 억울한 게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뭐 국가정복 한다고 뭐 국가정복 이렇게 이런 거 한다니까 좀 이걸 그래서 한 번에 밟아 죽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너무 좀
너무 좀 비참하게. 은희 씨도 무상군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그 성도파 이 총살이 당한 얘기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현장에 가서 지켜봤었죠. 학교에서 그 총살할 때면 이렇게 가서 보거든요. 단체로 가서 보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수업 마치기도 전에 성도파 총살하니까 가야 된다 해서 줄 맞춰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사형 현장으로 갔었죠. 가서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사람도 되게 앞에 서 있는 남자들도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막 재판을 뭐라 하는데 이게 웅얼웅얼 하니까 사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은 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사형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트럭에서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끌려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미 이렇게 재갈을 물리고 여기를 막고 나온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뚝에 매달 때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별말을 다 털어하니까 사용할 때는 꼭 재갈을 물려서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거기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 묶는데 막 안 묶이겠다고 발악을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처참하니까 사형 집행하면 사실 우리 어린애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뒤에 서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세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소름 돋으니까 쏴 이래요. 세 번 쏴 하는데 그 쏴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머리를 돌리는데 돌리면 지도원이 자꾸 보라고 해요. 왜 돌리냐고 머리를 꼬쟁이를 이렇게 찍어놔요. 근데 그게 성도파의 그 두목이랑 여러 명을 사용했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야, 근데 아까 말 그 중에서 재갈을 물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7, 18세기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당하면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민중 축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형수들이 오히려 이제 영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못하게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하다못해 재판을 하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도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냐라고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삶을 마감한 우리가 회사에다 사표만 쓰고 나와도 얼마나 그 회사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근데 인생을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는 건 이건 끝까지 인간성을 상실한 사회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이혁 씨는 작년까지 북한에 있었으니까 이런 공개 처형 같은 걸 또 보신 게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22년도부터 공개 총살이 정말 많아졌는데 까지 그 사람들 살해해가지고 공개 총살하는 거는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데 그 반동사상법 나와가지고 남한 드라마 3개, 그 신기전이나 거기서 평범한 역사 드라마 그거 보고 노래 그래서 일반적인 노래 70편 듣었는데 24살짜리 이거 애를 쏜 우리 같은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공개 처형을 했어요? 네, 공개 총살을? 네. 야,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그 중학생 30명을 그냥 한 번에 쏴죽였다고 했는데 미친 국가인 거죠. 미친 국가. 나도 암만 북한에서 와서도 북한 입구 살다가도 이런 소리 들으면은 와 이게 정말 충격인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런 북한 사회의 이야기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끔찍하죠. 성도파 이제 그 리더인 김성도 2인자 최영화가 이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 인터뷰의 이제 주인공인 허철호 씨는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죠. 12년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자, 그 후 허철호 씨는 2013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후 10년 동안 같은 주변 탈북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사시다가 이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진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성도파에 관련된 이야기를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픈 거는 그때 당시 거기서 폐결핵을 만났거든요. 허약을 만나면은 폐결핵이 옵니다. 폐결이라는 게 거기 폐결핵이 제일 많은데 북한에서 회복은 안 된대요. 회복은 안 되고 그냥 그 현 상태만 유지만 해라. 그래서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렵다고 봐야죠. 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러다 죽는 거죠. 결핵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야 이랬다가는 그냥 누구도 모르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죽어도 모르게 있으면은 그 얘기가 아무 누구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리에 아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다 얘기해야 되겠다. 아이 후회는 안 합니다. 그게 후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 바보입니까? 다 북한 사람들도 다 바보 아니에요. 모르게 다 하는 거죠. 독자적으로 막 탄압하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쭈그리고 움츠러드는 거지. 다 이제 때가 되면 다 일어납니다. 이제 다. 김정은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적이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발칙한 영상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왔어요. 길지는 않지만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새 조선의 대청소는 대청소? 시작됐다. 뉴 조선. 개혁개방의 새 조선. 제목은 평양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인데 저 영상이 촬영된 곳은 평양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내부네요. 북한 내부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세조선이죠.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혁명사족비, 표식비 이런 것들을 결사옹위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옹위라는 그 뜻이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말도 보게 되면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대사관 이사하다가 이제 뭐 초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잃어버려서 이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런 영상들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진 맞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어디 뭐 조선족들이 사는 집에서 한 건지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연출. 저런 영상도 보면은 뭐 비석을 이거 새로 만들어서 뭐 어디서 조작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 영상은 자세히 보면은 그 비석이 생긴 표식비 혁명 뭐 표식비 이게 생긴 지도 좀 오래된 이런 흔적이 나고 그다음에 그 조작됐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이 야외에서의 어떤 공개된 이런 부분들이 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메시지가 그 비디오에 담겨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세계적으로는 anti North Korea, prevent wrong, 그러니까 나쁜 일을 방지하는 이런 운동하는 이런 기관들이 항상 있지만 이 뉴 조선은 안에서 이 비디오를 보냈다면은 이 메시지는 우리는 외부에서도 지원이 있고 내부에서도 지원이 있다는 걸 그런 큰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나오려면 외부 조직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인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이걸 더 큰 메시지를 언더라이닝 하는 거죠. 몇몇 정보기관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정보기관에서는 북한 내에서 찍힌 영상을 보고 있어요. 조작 없는 진본 영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대단한 건 북한 정권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새 조선을 찾으러 들 거예요. 이게 영상이 공개된 게 5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떠한 국가의 정보기관의 첩보에서도 북한이 새 조선의 흔적을 찾거나 새 조선을 검거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북한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새 조선들이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장담컨대 이 새 조선이라는 곳이 또 하나의 영상을 아마 곧 올릴 거예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환장을 잃은 거죠. 그만큼 파격적인 영상이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잖아요.
세조선이란 거, 저도 이제 이제 강령 선언문을 봤어요. 네네, 맞아요. 목표가 명확해요. 우리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꼬라지가 된 것은 김씨 부자 세습 때문에 그렇다. 맞아. 김씨 세습 타도예요. 특히 지금 척결 대상 1호는 명확하게 김정은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면 청탁병탄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이게 중국 유교 말인데 청탁, 말던 발던 흐리던 병탁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혁명은 나와 반대를 했어도 우린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어설프지 않다.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식자층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텔리들이 이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새 조선. 뭐 이 로고라고 그래요? 뭐 CIA라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촌스러운 그게 아니야. 아까 그 우리 N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시그니처한 게 이 N자의 낙서들을 보면은 북한 엠베시에 이런 낙서를 하는 거죠. 오, 진짜구나. 저 N죠. 그 캐피탈 N은 그 뉴 조선의 N의 그 아이코닉한 시그니처고. 약간 옆으로 보면은 Z 같기도 하다. 조로처럼. 그렇죠. 아까 CIA처럼 네. 하나 쓰고 하나 밑으로 또 썼네.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올린 건 J고 조선에 네. 이렇게 진짜네요. 왼쪽으로 간 건 뉴의 N이에요. 그렇게 해서 N을 만들었구나. N을 보면 딱 누가 봐도 이거. 딱 N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아이코닉한 우리 뉴 조선을 다 이제 전파하는 거죠. 먹물을 이렇게 비석으로 던지는 그 심플한 영상보다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게 우리는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의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크게 말해주는 거예요. 해외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아서 야 우리 오늘 낙서하러 가자. 대사관에 이렇게 낙서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그 낙서에 보면은 No Three Kims, No 김정은 꼭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No Three Kims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 씨의 세대를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또 현재 김정은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라인 메시지가 뚜렷하게 네. 자기가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세조선 홈페이지 일명 홈페이지에 뭔가 하나를 올렸는데 문건이에요. 근데 북한 내부의 깊숙한 관계자, 북한 내부인이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문서로 보이는 문서들을 올렸거든요. 경애한 원수님께서 주최 2014년 1월 8일에 비준하여 주신 문건. 최근 식인 범죄 실태를 검토 분석한 인민보안부의 보고, 대책 보고 문건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끔찍한데 배급이 되지 않아서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 일부가 결국 이제 가족의 어떤 인육을 먹거나 혹은 인육을 먹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범죄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보고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글씨체나 아니면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는 보고서 어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북한 말. 예를 들어서 주체 몇 년을 쓴다는 건랄지. 아니 아무리 뭐 굶주림에 시달린다 해도 전 이것만큼은 지금 이 시점에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는 믿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에서 왔잖아요. 네네. 2097년도부터 탈북 시도해서 2007년도에 도착했거든요. 10년 만에. 없지 않은 소리예요. 계속 들렸댔어요, 시장에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 내부 문서와 형태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글씨체도 북한 내부에서 쓰는 그런 총봉체를 썼거든요.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진위 여부를 무슨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 좀 한 가지 어설픈 게 뭐가 있냐면 첫 문장에 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예, 근데 이게 뭐 북한의 국가 문건에는 정확히 조남이라는 소위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국가 그 문건의 그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걸 봐서는 조금 좀 어설프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의 기술은 느껴져요. 저도 이게 한 30년 넘게 이제 문건 가져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언론이든 뭐 연구기관 그러겠네. 하려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에 아주 조잡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가짜라 그래도 A급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용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봤거나 이런 원본에 가까운 거를 보고 북한의
이런 거에 종사했거나 관여했던 사람이 만든 그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좀 결정적인 게 2014년 1월 8일인데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에요. 근데 김정은이가 생일날 지금 뭐 식인 사태에 대한 뭐를 이렇게 굳이 비준해가지고 문건을 내렸을까 하는 거는 좀 석연치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문서가 지금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저희가 또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 거는 기자가 취재를 거의 완벽하게 해가지고 거의 뭐 문건을 입수해가지고 그대로 했다. 그런다고 그걸 그대로 달달달달 있는 팩트를 다 넣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취재원이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몇 개의 팩트의 날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틀리게 넣습니다. 취지는 분명하게 뭐냐면 북한 내에서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약간 김정은과 좀 연관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엿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가짜는 상관없이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정보기관도 이거 진위 여부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미 공론화가 됐어요. 아, 북한에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시신을 먹는 거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 혁명을 얘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퍼스트 펭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얼음 위에 있는 펭귄들이 다 이제 무서워서 못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하나가 용기가 나가지고 퍼스트 펭귄 뛰어 들어가면 와르르 다 뛰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근데 퍼스트 펭귄은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 범고래가 밑에 있을 밑에 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지금 뉴조선이란 움직임이 뭐 진짜든 가짜든 그것이 상관없이 이 꽉 찬 기름 탱크에서 불을 탁 불쳐주는 불쏘시개 역할만 해주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조선이 생긴 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졌다라고 보는 게 너무 맞겠죠? 그렇죠. 그게 알려진 게 고작 3개월입니다. 그런데 영상이나 게시글 같은 걸 보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새 조선에게 일종의 멘토 같은 조직. 이 새 조선이 당당하게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고 밝힌 이 조직이 바로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반북 단체인 자유조선입니다. 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엿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영정 상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누구야? 우리 안위까지 들어가서.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한겨울에. 성 변조도 안 하고. 네. 말레이시아 당국이 체포된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을 오늘 오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죠. 속이 시원하다.
대사관이라는 게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그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공간인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네. 한국에 있어도 어느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빌딩을 투입한 게 아니고 그 나라를 그냥 들어간다는 거는 내부에 누군가 관계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소윤석이라는 저 같은 국에 있었거든요. 나와. 오케이. 가만 있어.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야, 너 괜찮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뭐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죽을 기회밖에 없수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아무나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스페인 대사관에서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업가인 쪽 가장을 하고 대사관에 자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걸 쭉 보고 감시 카메라로 보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제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친구한테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이 하드 디스크를 100% 다 뗐대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져간 게 뭐냐면 변신 프로그램이 있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변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 체계. 암호, 아까처럼 그 난수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컴퓨터에 이제 앱으로 프로그램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거든요. 만약 그런 게 이제 그 변신 프로그램이 있는 그 변신 컴퓨터가 없어지게 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북한 대사관들이 다 비상 걸립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사 대리를 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제가 변신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암호문을 이제 치야 됩니다. 근데 암호가 5번 이상 틀리게 되면 물리적으로 마멸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예, 그런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이것만 잊어먹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목숨을 예. 부지했네요. 북한이 크리스토퍼 한을 빨리 스페인으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스페인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 뺏겠다 그러고 새 정부 세우겠다 그러고 근데 고맙게도 또 국제사회는 이름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이고 싶겠죠. 아마 찍혔을 것 같아요. 김정은에게 찍힌 건 이미 전에 찍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조선이 그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런 첫 번째 사건은 따로 있거든요. 김종남이 암살된 직후에 그의 아들 김한솔이 이제 뭐 북한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SOS를 날리거든요. 그때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구출해냅니다. 예.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I also dream of unification.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아까 당장 떠나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일단 네덜란드로 가면 됩니다. 부디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빕니다. 항상.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네, 그 자유조선이 사실은 그 전에 김정남에게 망명정부, 임시정부의 수장이 돼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경이 그건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딱 했는데 아직은 사실은 장남은 사실 김정남이거든. 그다음에 김정남은 너무 멀쩡한데 자기는 이제 폭군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을 갖다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당시에 완전히 경쟁자로 느껴지는 거죠. 정변이라도 일어나면은 김정남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암살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김한솔의 목숨을 이제 구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추측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 목표가 결국은 옛날에는 김정남 세워가지고 북한의 정변을 일으켜서 김정은 몰아내고 거기다 뭔가 이제 개혁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김정남 대신에 그의 아들이 김한솔을 내세워가지고 같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한솔도 김정남의 아들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김 패밀리의 일원인데 결국은 혈통을 바탕으로 한 세습 리더십을 또 이어가자는 거잖아요. 김한솔이 정말로 새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라는 걸까요? 제 생각에 북한에 정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경우에 잠깐 일시적이더라도 김한솔이 리더가 될 수는 있다고, 그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전혀 주민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리더로 나서는 것보다 그래도 백두 혈통이라는 그렇죠. 설득력이 있겠고 뭐 그리고 뭐 생긴 것도 잘생긴 것 같고 똑똑하고 호감형이다. 네, 그리고 뭐 바램으로서는 이제 해외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의 리더로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교육, 리더십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이더라도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뭐 세습의 신물이란 북한 주민들이 다시 김한솔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군부에 의해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 자체가 지금 세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와야 된 이런 종국을 빨리 하루빨리 수습하고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안종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군부에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한솔을 내세우는 결국 백두 혈통이라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워낙 그 백두 혈통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정통성으로 인식하는 습관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건 이른바 혈통에 의거한 통치에 대한 반발인데 그걸 위해서 또 다른 백두 혈통을 데려온다라는 건 사실 개연성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 자유조선에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유조선 뭐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어떤 이 단체, 뭐 작은 규모지만 조직이 있다라는 거는 충격적인데 앞으로도 이런 게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과거의 예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실존했던 반북 단체가 북한에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정당이 있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는 정당이요? 네. 정당이 자유민주정당이요. 북한 당국이 이거를 홍보에 활용을 해요. 실제로 누군가가 자유민주정당을 창당하려고 했고 검거가 됐고 이건 처벌받았다라고 주민들에게 만약에 또 다른 시도를 하면은 이런 후과 결과가 난다는 그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교사?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목화문을 시청하는 과정에 알게된 10여 명의 불순분자들과 국가 정보분모를 꾸미면서 미쳐나기다가 인민의 위험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건 맞는 교사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네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자기의 수령을 해치려고 날뛰는 무서운 혁명의 원수를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해치게 하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창문 10명. 대단한 사람들이네. 초기 이제 수립 단계에서 발각이 됐고 이제 처형이 됐다는 건데. 그 영상을 보면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거든요. 저건 나오는 거고 저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단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헌법을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독재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때도 굉장히 많은 비합법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생적으로 생긴 정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제법 뭡니까 강령도 좀 갖췄거든요. 근데 저 강령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이다. 비밀 조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상당히 초보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이분들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건데 어쨌든 해야 돼 뭔가를. 그런 식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함들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강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평양은 정말 그 4-5명당 한 골로 한 명꼴로 법이 뿌락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아마도 이제 중앙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지방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지방의 전조직과 같은 그런 자그마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그 자체가 아마 그만큼 북한 전역에 이런 비밀 결사 조직들이 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벽에다가 타도, 뭐 김일성 타도 이거는 정말 목숨 내걸고 하는 거고 타도도 못 쓰고 트드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트드가 의미하는 건 북한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진짜? 김일성이 14살 때 1926년 10월 17일 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기 위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트드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야, 그 트드면 좋은 의미로 수령님의 그런 걸 쓴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벽에 막 이렇게 피자국으로 써져 있다던가 변속관에 써져 있다거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 김씨 일가를 타도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학생들 싹 다 불러놓고 타도를 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뭘 쓰라냐면 타도 쓰고 트드를 쓰고 김일성 타도까지 써버려요. 필적을 잡아내겠다고. 이대로 놔두면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까딱하면 오기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리설주, 주해까지 인민들에게 끌려가는 거 아닐까? 체제가 붕괴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김정은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7월 전승정 기념 열병식이 열렸는데 네. 김정은이 거기에 뭔가의 해법을 찾은 것 같은 영상들이 포착됐거든요.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닌데요? 군견까지. 가지가지 한다. 이에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형의 붉은 칼로 무자비하게 쳐갈길 소저의 의지 서리뻘치는데요. 이야. 이거 쇼단체 같다, 쇼단체 진짜.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세파트 막 단체로 오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시위 진압 부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군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시위 진압용 특수부대 혹은 특수경찰의 목적으로 김정은이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 안전성 종대 중에 일부로만 등장했고 군견 몇 마리 데리고 존재감 없이 열병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앞에 방패를 들었고 헬멧을 들었고 인원도 커졌고 군견도 더 싸나운 맹기원들이 더 많아졌죠. 이름도 따로 소개됐어요.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이거 시위 진압용 부대로 보인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부대의 위상이나 규모와 특성이 확연하게 확대되고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진짜로 뭐 저렇게까지 대규모 부대를 이끌지 않아도 충분히 북한에서는 시위가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시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대규모 시위는 없었더라도 김정은이 굉장히 뭔가 위협으로 느꼈던 사건은 북한 내부에서도 이 공개화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2년에 김정은이 이 문수거리 류경원을 현지 지도하러 가는 길에 향나무 아래에 탄창이 가득 찬 기관총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발견돼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있었고요. 2015년은 김정은이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비행장 확장 공사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안내소 천장에서 북한 광선에서 사용되는 폭발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된 일도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정보기관들이 추정하는 것은 김정은을 위해하려는 시도가 많게는 26번 있었다. 라는 집계와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이 최근 들어 부쩍 경호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일단은 경호하는 인원을 대폭 늘렸어요. 옛 소련 KGB 출신 인사 10여 명을 고용해서 호위사령부 훈련을 늘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장이 큽니다.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은 이 경호원들을 대동에서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서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됐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김정은 경호의 이제 특징은 주로 이제 테러, 위해 시도, 어떤 독단적인 불만에 의해 가지고 총으로 저격한다든가 이런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북한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장소에서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쇄적으로. 바로 해외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 강도 때문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월급의 80% 이상을 당국에 상납하면서 궁핍한 타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 안 주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을 안 준 거예요, 돈을요. 임금체불. 지금까지는 돈을 안 줘도 좀 참고 했다고 쳐도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들고 일어나면서 당시 이제 북한에서 파견한 관리직 대표 감금하고 감시요원 감금하고 임금 체불된 거 다 갚을 때까지 우리는 이 농성을 안 풀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무력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그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 수리까지 막았고, 이제 그 붙잡힌 인질 관리직 대표는 이제 폭행당해서 살해된 것까지 이제 알려지지만, 근데 일단은 팩트를 보면은 2,0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바로 북한 코앞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인 건 맞거든요. 이게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한테 소문이 안 날까? 전 난다고 봐요. 일단 직장에서 매일같이 자고 다음날 나가면 내일부터 3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1인당 10,000원씩 벌어서 3만 원 사회적까지로 바치세요. 거기서 그 당비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퍼치하는 거예요. 노장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한 40대 초반 정도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일하면 3만 원 주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용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젊은 애들이 다들 하나같이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여기저기서 설레설레 말이 난 거니까 조용 하면서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술 먹은 사람이니까 그걸 감정을 표출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멱살 쥐고 싸움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흔들고 이러는데 말리는 척하면 말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비서를 타눌러가지고 당비서를 깔려가지고 엄청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네네네. 사실 혁명이라는 것도 시작되는 걸 보면 큰 대의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 하나에 대한 불만이 이제 터져나오면서 다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폭동까지 나게 되니까 사실 김정은 지배 체제에서는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하나의 그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 카드가 바로 통일지우개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조국 통일에 그렇죠. 대한 것들을 중요한 슬로건으로 걸었었는데 이제 우리 통일 안 한다. 우리 따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흔들리는 체제를 바로잡는데 왜 갑자기 통일이 나오고 그거를 없었던 일로 통일을 삭제하는 걸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통일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세습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리스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 뭐 자기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또 자기 세습은 또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대통령을 선고하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뭐 세습을 받아들인다. 이건 가당치도 않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통일 그 자체가 득실 관계로 봤을 때도 완전히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 우리의 족이다.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 남한의 사정을 몰랐을 때는 이제 북한 체제에서 통일해야 된다, 남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러면 이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어떤 슬로건이었지만 그렇지. 이미 남한 사회를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믿겠냐고 도대체. 안 믿죠. 북한 사람들이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저희가 이제 농촌전투 나가잖아요. 대놓고 말해요. 야 제발 남조선 좀 우리 와서 좀 먹어줘라. 흡수해줘라. 나 이렇게 사는 거 이제 너무 지친다. 백성을 다 굶겨 죽이는 왕원에서 뭐하나. 그리고 21세기에 종신 대통령이 말이 되나. 먹어주래요 자기는. 남조선 국회 잘 산다는데 우리 좀 먹어주지. 난 식민지 될 자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뭐 동포끼리 식민지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미군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미국이 먹어줘도 괜찮대요. 근데 이걸 김정은이 가만히 파악해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얘네 지금 완전 와서 이렇게 먹어주라고 이렇게 대놓고 막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제부터는 그 체제의 부실성, 허약성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제는 1족대국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꿔놔야 되겠구나. 너희들이 좋아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을 내가 적으로 바꿔줄게 이거예요. 최근에 북한학 교수님들이 다 그랬어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계속해서 통일을 내세웠어요. 근데 대북제재 해제가 실패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천명하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렇게 된 바에 그냥 통일을 포기했다 하면서 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굉장히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김정은이 지금 통일 지우기를 얼마나 지금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게 북한 체제가 얼마나 지금 경직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노동당 통일전선부 폐지예요. 통일전선부 명칭을 뭐 10곡 이렇게 막 통일이란 자 들어있으니까 빼 이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뺐는데 사실 이 통일은 남북 통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통일 전선 전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좀 약하니까 비공산 세력과 좀 합쳐가지고 통일 전선을 해서 나중에 큰 일을 도모하자. 뭐 이런 차원의 어떤 전선 전술인데 그거를 통일자 들어갔다고 야 통일 빼 이러니까 빼고 또 밑에서는 누군가 노동당 통일전선부라든가 대남 전략가들이 김정은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사실은 그 통일하고 통일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름이 똑같다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래 너 똑똑하구나. 죽어라. 손을 한 대 좀 갈래 이렇게 되다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 조선학교가 조총련 산하잖아요. 거기는 통일을 빼면은 대외적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렇죠. 북한이 바로 조천련 그리고 뭐 산하 기관에 지침을 내렸네요. 뭐 열 몇 개 지침인데 핵심은 통일 관련된 언어, 단어, 노래, 행사, 미술품 뭐 다 없애라, 삭제하라, 수정하라. 그래서 완전히 동포사회 조천련 그 핵심 간부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동포들도 너무나도 큰 충격인 거죠. 왜냐면 통일이 핵심 가치였거든요. 조선학교 교육도 그렇고 조천련의 그 키워드가 맞아요. 민족교육,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그랬고 더 업처구니가 없는 거는 그거를 또 복종하는 조천련의 그 강부들, 상부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 예, 그거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도 이제 총련 지인들 만나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총련 대부분의 국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이에요. 조선. 예, 조선이요. 예. 조선이 국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 안 하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조선이 나의 미래 국적이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청년 멤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정말 국적 없이 살아온 서러움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한반도 기도 쓰지 말라고 하고 교실에 있는 그 한반도 지도 전체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고 내년부터는 아마 교과서도 수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침 속에는 지금 당장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다면 그 통일과 관련된 모든 교과를 취급을 하지 말았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왔고 더 놀라운 거는 조선학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국의 그 어떤 단체와 인사학과도 완전히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동포들은 수용을 못하는 거죠. 조선학교 학생들조차 절반 이상이 한국 국적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한국을 적국으로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박향수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총련은 북한의 지령을 거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불만들이 조금씩 이제 학부모들이니 뭐니 튀어나오고 다들 그러면서 탈퇴하겠다 이런 바람이 불 수 있느냐? 그 밑에서는 이미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다 많고 학교를 안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총련 상부는 북한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밑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데 결국 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뭐 자주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위에서 간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고 너무 저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참 오늘 이야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란 체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경직되고 뭔가 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공고함 같은 이미지가 있었다면 앞서 이야기한 뭐 새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 뭔가 진짜 변화가 임박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북한에서 과연 이런 자생적인 단체들에 의해서 체제의 전복이 가능할까요? 과거 사례들을 딱 봤을 때 이게 있어요. 그 민중봉기가 실패한 사례가 있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딱 공통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군부가 누구 편을 드냐예요. 군대가. 2011년도 이제 아랍에 보면 이제 튀니지와 이제 이집트에서도 민중 봉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군부가 민중 편을 들었어요. 이 튀니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실패한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89년도 6월 4일 날 중국에서 대규모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잖아요. 결정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민중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편을 들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봤을 때 북한의 이제 민중 봉기에 있어가지고 북한 군부가 민중 편을 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억압하고 탄압받다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한번 들고 일어나보고 뭐든지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장마당 세대가 만약에 민중 봉기를 일어나면은 북한 사회가 바뀔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의 가능성을 보려면은 이 분석가 세계에서는 항상 그 전 히스토리를 항상 공부해야 돼요. 이런 사례를. 걸 분석하고 그렇죠. 사례를 봐야 되죠. Arab Spring, 아랍의 봄 그런 사례를 보면은 그런 dictatorship, authoritarian government 그런 정권을 민중 공기가 한 달 안에 그 23년의 그 어토리테인을 오버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 민중 공기가 되면서 또 그거의 영향을 시리아, 이집트, 튜니지아, 예멘 이런 미들 이스트에서도 전파됐단 말이죠. 그리고 전파되면은 그 이집트에서는 전 무바락 대통령도 거기는 18일 만에 그 거버먼트가 무너지고 리더가 자리를 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때도 중요한 공론장, 광장 또 미디어 역할이 있었잖아요. 바로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삽시간에 다 퍼져나갔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죽지 않는 이상은 아마 북한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핵을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경제난이 아마 심화될 겁니다. 이 몫이 아마 고스란히 그 피해가 다 주민들한테 그럼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형편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아마 뭐 큰 종당 무슨 단체 조직 이런 건 아닌데도 그래도 비밀 결사 조직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아마 생겨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보다 배고픔이 예, 그렇죠. 만들어냈습니다.